여러분 안녕하세요. 기획서로 영사 러프입니다. 영상을 다시 올리기 시작하면서 유튜브 분들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감사 인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고 계세요. 한 분 한 분 너무 예쁘게 말씀을 해주셔서 많은 에너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 자격증 취득 목적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공부하려는 의지가 불타오르게 되신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그런 글들을 읽을 때마다 정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직까지는 주변 사람들이 제 목표를 가지고 허황된다라고들 말하지만 저는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부함으로써 바뀌었고요. 제 구독자분들이 바뀌고 있고 그 구독자분들이 또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면 분명 나비 효과처럼 달라질 거라 믿고 있습니다. 얘기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새버렸네요. 여러분들이 써주시는 글들을 읽으면서 감사 인사를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유체역학 개념 정리를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유체역학 목차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까지 해드렸던 재료역학이나 연력학에 비하면 목차가 아주 작죠. 이 흐름을 크게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후에 본격적으로 알려드릴 테지만 유체역학은 개요에서 유체역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을 배우고 난 뒤에 점성을 고려하지 않는 이상유체를 해석하는 단원과 점성을 고려하는 실제유체를 해석하는 단원, 그리고 비교적 부피가 큰 해석을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모형으로 대체해서 해석하게 되는 상사법칙까지 이런 흐름으로 유체역학을 배우게 될 거라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 자료를 좀 확대해서 줄 수 있는지 요청하신 분이 계셨는데 제가 여러 시도를 해봤거든요. 근데 여기서 확대를 하면 스크롤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좀 정신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제가 만든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함께 보시면 좋고요. 강의는 오디오처럼 들으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컴퓨터에서, PC에서는 좀 잘 보이니까 핸드폰보다 PC판에서 강의를 들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혹시 관련해서 좋은 의견 있으신 분 계시면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유체역학 개요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체역학은 유체의 운동을 다루는 학문이고 이때 유체란 쉽게 말해보면 액체, 기체 따위를 얘기하는 거고 좀 더 전문적으로 얘기 드려보면 아무리 작은 전단력이라도 저항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변형하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이 정의에 대한 문제가 가끔씩 출제되기 때문에 잘 외우고 계셔 주셔야 됩니다. 이 유체는 다시 5가지로 크게 분류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압축성 유체, 말 그대로 힘을 받으면 압축이 되는 기체와 같은 유체를 말하고요. 두 번째는 비압축성 유체, 액체를 말하는 거고, 세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성을 고려하는 유체라고 해서 점성 유체 또는 실제 유체라고 불러줍니다. 네 번째는 이상 유체라고 해서 점성이 없고 비압축성인 유체를 말하고요. 마지막 탄성 유체까지 해서 크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것들은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 초록색으로 표현한 실제 유체와 이상 유체에 대해서 우리는 앞으로 중점적으로 공부하게 될 거다. 이렇게 흐름 잡고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상유체 해석에 들어가기 앞서서 유체의 성질들에 관련된 간단한 개념과 해석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하나는 음속에 관련된 성질인데요. 액체 속에서의 음속과 기체 속에서의 음속, 이렇게 2가지 공식이 다르고요. 2식 모두 시험에 출제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공식을 외워주셔야 됩니다. 대신 공식만 알고 있으면 풀이는 아주 간단하니까 틈틈이 체크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표면장력 부분입니다. 유체는 안정화를 위해서
표면적을 최소화시키려는 경향이 있고요. 그때의 힘이 표면장력이라고 불러줍니다. 표면장력은 다시 물방울처럼 안쪽까지 꽉 차 있는 물방울 형태의 해석이 있고요. 비누방울처럼 가운데가 비어있는 중공 형태의 해석이 있는데, 표면장력은 막에서 해석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방울 형태에서의 표면장력보다 비눗방울에서의 표면장력이 2배 더 작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모세관 현상입니다. 모세관 현상은 유체가 안정화하려는 응집력과 부착력, 힘 사이에서 유체의 높이가 상승하거나 떨어지는 현상을 말하고요. 원형관에서의 액면 상승 높이와 평판에서의 액면 상승 높이를 해석하는 문제가 모두 출제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두 부분 다 챙겨가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관 해석과 평판 해석이 거의 유사한데요. 조금 팁을 드려보자면, 평판은 상하 2개의 판 사이에서의 모세관 현상이라 생각하면, 관은 사방이 막힌, 즉 상하 좌우 4방향에서의 모세관 현상이라 상승값이 2배 더 크다 라고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관은 분모에 지름 D값이 들어가고요. 평판은 폭 B값이 들어간다는 점 헷갈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유체역학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은 배웠고요. 두 번째 단원 이상유체 해석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이상유체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비점성, 비압축성 유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점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역학을 기본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학적인 방정식과 법칙들이 있는지 먼저 살펴봐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파스칼 원리입니다. 간단하면서도 유체역학이 산업에서 왜 중요한지 알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밀폐된 용기 속에 있는 액체에 동일 수평성상에 있는 두 점의 압력의 크기는 같다 라는 원리인데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니까, 양쪽의 압력이 같다라고 두고 식 변형을 해보면 F2라는 힘은 양쪽의 단면적 비에 따라 힘이 무한대로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바로 이 개념을 이용해서 대부분의 중장비에 들어가는 유압기기 설비들을 만들게 됐습니다. 우리에게는 자동차 자키 혹시 아시나요? 차가 고장났을 때 조그만 자키를 이용해서 그 큰 차를 들어올릴 수 있는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유압을 이용한 힘이 얼마나 큰지 느낄 수 있는 좋은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어렵지 않죠?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스칼 원리를 이용해서 여러 상태의 압력값을 측정하는 액축의 해석이 문제로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파스칼 원리 하나도 어렵지 않고요. 피에조미터부터 살펴보면은 단순히 한 지점에서 아래로 눌러주는 압력과 위로 밀어주는 압력이 서로 똑같다 라고 두시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가끔씩 피에조미터에 대한 이론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피에조미터는 시차 액주계처럼 계기유체가 따로 필요하진 않고 액체 압력 측정에 적합하다는 점 하나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차 액주계를 풀이할 때는 파스칼의 원리를 적용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초록색 선과 같이 해석할 부분에 수평선을 그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수평선에 해당하는 압력은 서로 같고요. PA는 다시 P 대문자 A에 들어있는 압력 마이너스 빨간색 압력 P1 마이너스 P2 해주시면 되고요. 이 압력은 PB에 들어있는 압력 P 대문자 B에다가 P3를 빼준 압력과 같다. 이런 느낌으로 식 세우셔서 풀이해 주시면 아주 쉽게 풀이가 가능합니다. 몇 번만 해보시면 아주 쉬운 문제니까 조금만 연습해 보세요. 자, 다음은 평면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이 문제 유형은 크게 3가지를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작용력,
두 번째는 작용점, 그리고 세 번째는 모멘트 평형입니다. 이 부분은 출제 빈도도 아주 높고요. 기하적인 해석도 조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찍어 놓은 영상이 따로 있으니까 참고해서 같이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제일 위에 있는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부터 물체가 있는 경우를 해석하는 경우와 일정 거리만큼 떨어진 위치에서 해석하는 경우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유의하시면서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부력 부분입니다. 부력도 크게 먼저 유형을 두 가지로 나누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체에는 물체를 띄우려는 부력이 존재하는데요. 이 부력이 물체 무게와 똑같을 경우에는 물체를 띄울 수 있게 되고, 부력보다 무게가 더 무거운 경우에는 물체가 가라앉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물체가 떠 있는 경우에는 공기 중의 무게와 부력의 힘이 서로 같다라고 두고 푸시면 되고요. 물체가 잠기는 경우에는 물체의 원래 무게가 부력 플러스 액체 속에서의 물체의 무게를 더한 것과 같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액체 속에서의 물체 무게 WA-는 보통 문제에서 주어진다는 점 참고해서 문제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물체는 하나만 이렇게 그렸지만 문제에서는 해석해야 될 물체가 두 개 이상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WA 등과 같은 식에서 to도 설정해서 표현해 두었으니까 이 점 헷갈리지 마시고 공부해 주세요. 다음은 운동을 받는 유체입니다. 유체가 직접 운동을 하는 상황이 아니고요. 유체를 담고 있는 어떤 용기가 운동을 함으로써 유체가 받는 영향에 대한 해석을 하는 문제 유형들이 나올 거예요. 각각 상황에 대한 공식들은 간단하니까 외우고 계셨다가 공식 대입해서 풀어주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 다음이 유체역학에서 어려운 난이도를 자랑하는 유형 중에 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영상을 아직 찍어두진 않았습니다. 설명이 조금 필요한 단원인데 일단 여기서 간단한 흐름 정도는 잡아드리고요. 필요하다면 이 단원은 추가적으로 집중 강의 영상을 하나 찍어드리겠습니다. 자, 유체 운동학입니다. 지금까지는 정지해 있는 유체를 해석하는 문제들이 나왔다면 지금부터는 유체의 흐름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일단 그럼 제일 중요한 건 유체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유체의 흐름을 어떠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연산을 하던 적분을 하던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 유선에 대한 방정식이 필요해질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정의들이 필요합니다. 그 정의들 중에서 대표적인 4가지 먼저 이렇게 소개시켜 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유선입니다. 유선은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은 이 빨간색 부분, 즉 유체의 흐름 자체를 표현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체에 대한 정의 먼저 한번 알아보면은 임의의 유동장 내에서 유체 각 점의 접선 방향과 속도 벡터 방향이 일치하도록 그린 곡선을 얘기합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그래도 이 개념을 먼저 이해하셔야 밑에 식의 흐름을 가져오실 수 있어요. 그럼 유선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방정식을 만들어 본다면 접선 ds 곱하기 속도 벡터는 제로다 라는 식이 성립합니다. 두 개가 일치하다면 벡터 외적에 의해서 곱은 제로다 라는 방정식이 성립하게 되는 거죠. 조금 어렵습니다. 집중하세요. 그럼 이 식을 외적으로 곱해 볼 건데 ds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v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3축 방향까지 Z축까지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 문제에서는 이 축까지밖에 문제가 나오질 않아요. 그럼 이 식을 외적으로 곱해 볼 건데 ds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v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3축까지 해석하는 문제는 나오지 않고요. 많이 복잡하기 때문에 2축까지만 고려해서 계산을 해보면 udy vdx는 제로다 라는 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선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유체의 흐름을 정의할 수 있게 된 거죠.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그 다음은 유동함수인데요. 유동함수는 유선을 적분하게 되면 이렇게 파란색처럼 구간이 나오고요. 이 구간을 해석하는 거를 유동함수라고 표현할 거고요. 기호는 psi라는 기호를 써줄 거예요. 계속해서 수학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설명은 조금 생략하도록 하고요. 이 유동함수를 아래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u는 psi를 y에 대한 편미분한 값과 같고요. v는 psi를 마이너스 x에 대해 편미분한 것과 같다 라는 관계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직교자표계를 해석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극자표계를 이용해서 해석하게 되면 아래처럼 관계식이 만들어진다는 점 가져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개념은 속도 포텐셜입니다. 기호는 파이로 쓸 거고요. 유체가 가지는 에너지를 표현한 관계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때 식 정리를 통해서 u와 파이의 관계, v와 파이의 관계 이렇게 나오니까 잘 정리해 주시고요. 이때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앞에서 배운 유동함수 psi와 uv와의 관계와 속도 포텐셜 파이와 uv와의 관계가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다르다는 점, 이 부분 정말 조심해서 문제풀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들은 이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고 추후에 강의 영상이나 문제풀이 하면서 계속해서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리는 방식으로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각 용어들에 대한 개념과 기호,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 정도만이라도 배워두시면 분명 풀이하실 때 큰 도움 되실 거예요. 다음은 유체역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베르누이 방정식입니다. 유체의 개념과 흐름을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왔으니까 이제는 에너지를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거예요. 베르누이 방정식은 유체의 압력, 속도, 위치, 그리고 손실 등을 고려해서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상태 1과 상태 2의 에너지가 동등하다라는 조건이 성립하는 것을 보여주는 방정식입니다. 베르누이 방정식에서 에너지는 수두라는 개념을 가져와서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높이 m으로 환산해서 해석해주게 될 건데요. 압력을 수두 개념으로 표현한 압력수두, 속도를 수두 개념으로 표현한 속도수두, 그리고 위치에 따른 위치수두를 더해서 표현하게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손실수두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첫 번째 식이 성립하고요. 손실수두 H를 고려하겠다고 하면 두 번째 식처럼 표현하면 됩니다. 마지막 터빈과 펌프 자체의 수두를 고려해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 방법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죠. 가끔 어떨 때 오른쪽의 수두를 고려하고 어떨 때 왼쪽의 수두를 고려해야만 하는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1번이 입력, 2번이 출력이라고 가정해 보면 손실은 출력 에너지에 대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태 2에 추가해서 더해주면 되고요. 터빈도 출력 에너지 개념이니까 오른쪽, 펌프는 높은 위치에 있는 상태 2로 보내기 위해서 상태 1에서 펌프 에너지를 추가로 더해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상태 1에 에너지를 추가한다는 점, 이 부분 이해하시면은 뭐 어렵지 않고 이해하실 수 있을 테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끔
문제 중에서 피토 정확관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는 두 가지 유체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해석 방법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아래식 천천히 따라가 보시고요. 베르누이 정리에 의해서 해석할 수 있으니까. 속도를 물어보는 문제가 종종 출제되기 때문에 이 속도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팁 하나 드리고 가자면, 베르누이 방정식에서 감마에 해당하는 이 값들은요, 계기 유체가 아닌 측정 대상의 비중량에 해당한다는 점, 이 부분만 조심해서 한 번씩만 식해석 해보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유체역학은 재료역학이나 연력학과는 조금 다르게 크게 봐서 이상유체와 실제유체 그리고 상사법칙으로 나누어 드렸지만, 각각의 단원에서 흐름은 조금 독립적으로 끊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워야 하는 공식들이 좀 많이 보이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공식만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은 풀이는 쉽게 되는 특성을 가진 문제들이 또 많이 출제되고 있으니까 끝까지 집중하시고 따라와 주세요. 조금 힘들지만 한 번에 흐름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유체에 대해 힘을 해석해보는 동력학 단원입니다. 유체가 속도와 압력이 존재하니까 유체 흐름에 대해서 다른 물체가 받는 힘이 있을 거고요. 각 상황들에 대한 받는 힘을 배워보는 단원입니다. 개념은 이렇습니다. 물체가 받는 Fx라는 힘은 최초 F1이 가지는 힘에다가 F2에서의 힘을 빼주면은 그 줄어든 만큼이 Fx가 받은 힘이 되는 거죠. 개념 간단하죠? 그리고 보통은 상태 1과 상태 2가 서로 뚫려 있는 상태를 해석하기 때문에 압력은 서로 없다고 보고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유체의 유동에 대한 힘은 밀도 ρ 곱하기 유량 Q 곱하기 속도 V로 구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배인과 같이 각도가 있을 때는 F2 중에서도 X축 힘에 의한 해석만 해주기 때문에 힘 분리를 통해서 X축 힘으로 힘을 분리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조심하셔야 될 부분을 미리 말씀드리면, 평판이 고정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평판의 속도도 고려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합니다. 평판이 유체 쪽으로 다가갈 때는 그 속도를 더해주시면 되고요. 유체 방향과 똑같은 방향으로 이동한다면 속도를 서로 빼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동하는 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받는 힘은 더 많이 받게 되는 게 당연하겠죠. 식에서 V-U라고 표기한 거는 평판 속도 U가 왼쪽으로 이동할 때는 직교자 표기에 의해서 마이너스 부호를 띄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참, 그리고 가끔 분류추진 문제가 나오는데요. 개념은 똑같아요. 하지만 유량이나 밀도 개념을 주지 않고 질량유량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이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밀도 ρ 곱하기 유량 Q 하면요, 질량유량 m.이 되기 때문에 분류추진 해석 시에는 m.v 식을 이용해서 문제 풀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많이 왔습니다. 드디어 점성을 고려하는 실제 유체 해석입니다. 실제 유체를 해석할 때는 점성의 정도를 수치화하기 위해서 레이놀즈라는 무차원수 개념을 반드시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레이놀즈 값으로 충류유동, 난류유동,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천위유동을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때 원간 해석 시의 레이놀즈 기준과 평판 해석 시의 레이놀즈 기준이 좀 다르다는 점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주 출제 빈도가 높은 수평원간 해석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만든 강의 찍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아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이해부터 문제 접근까지 설명해드리는 영상이 있으니까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한번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평 원감 문제에서 어떨 때 하겐포화젤식을 쓸 수 있는지, 어떨 때 달시-바이스-바하 공식을 써야만 하는지, 또는 달시-바이스-바하 공식으로 푼 문제는 하겐포화젤로는 풀 수 없는지, 등과 같이 많은 선배 학우분들께서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영상을 만들었고요. 한 번만 보시면 이런 문제 아주 쉽고 논리적으로 풀이하실 수 있는 힘이 생기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유체 경계층입니다. 유체 경계층이란 유체가 점성의 영향을 받는 지점을 얘기합니다. 기존 속도를 u 인피니티라고 했을 때 0.99배 이하로 떨어지는 이 지점을 유체 경계층이라고 불러주고요. 그 안에 있는 구간에서는 점성에 대한 영향을 받는 구간이구나 라고 불러주게 될 거예요. 이 경계층 두께는 측류인지 난류인지에 따라 두께층이 좀 달라지게 되고요. 측류인 경우에는 두께층 공식을 따로 외우고 계셔 주셔야 됩니다. 난류일 때를 해석하는 문제가 나오면은 보통은 두께층을 구하는 공식을 다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경계층이 어떤 건지, 왜 생기게 되는 건지 그 느낌만 가져가 주시면 문제풀이 자체는 어렵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배제 두께, 운동량 두께도 마찬가지예요. 공식 자체는 지문에서 주는데 근데 식 보시면 아시겠지만 적분이 들어가 있거나 좀 식이 복잡해서 공식을 알려줘도 풀이 자체가 쉽지는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각각 어떤 걸 의미하는지 표현해 두었으니까 의미 챙겨 가시면서 공부하시다 보면은 충분히 해내실 수 있으실 거라 확신합니다. 이번에는 유체가 물체를 지나쳐갈 때 물체 주위에서 발생하는 흐름들을 해석해 볼 거예요. 그림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유체가 흐르고 있을 때 둥근 물체를 지나가게 되면은 점점 압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최대 유속 지점을 지나게 되고요. 역구배가 발생하게 되면은 점점 속도가 다시 감소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유선을 이탈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지점을 박리점이라고 불러주게 되고요. 박리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주위에 후류들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 물체 이동에 여러 가지 방해 요소로 작용하게 될 거예요. 이 박리점은 물체 표면이 맨들맨들할수록 위치가 앞으로 당겨지는데요. 그래서 이 골프공처럼 공 표면에 딤플을 만들어서 박리점을 뒤로 이동시켜서 압력 저항을 줄여주는 효과를 만들게 되는 거죠. 이 점 외에도 박리와 후류에 대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실생활에서 많은 부분에서 이 원리를 이용하고 있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음 갑니다. 다음은 양력, 항력입니다. 다들 단어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문제에 나오게 되면은 이게 항력인지 이게 양력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쉽게 표현을 해봤는데요. 양력은 쉽게 말해서 위로 날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다음 항력은 일단 날았어요. 날았는데 비행할 수 있는 힘을 항력이라고 불러줄 거예요. 이 단어에서 차이를 먼저 느끼시고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다음은 스토크스 방정식입니다. 스토크스 방정식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스토크스 방정식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부터 이해하셔야 됩니다.
스토크스 방정식은 우리 앞에서 부력 배웠었는데, 부력이 물체를 견딜 수 있는 힘이면 물체는 뜨게 되고, 물체 무게가 부력보다 크면은 물체는 잠기게 됐었죠. 이때 잠기게 되는 힘을 WA-라고 했다면, 스토크스 방정식에서는 이 WA-를 항력으로, 이 항력은 3πμVd와 같다 라는 방정식이 성립한다는 개념입니다. 무조건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아주 작은 모래알 같은 경우를 해석할 때 성립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당하는 부피는 9의 부피 3분의 4 파이r 세제곱 또는 6분의 1 파이d 세제곱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유체역학에서 가장 어려운 나비에스토크스 방정식입니다. 사실 이 개념은 일반 기계 기사에서 다룰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개념은 아닙니다. 이 나비에스토크스 방정식은 모든 유체역학에 대한 개념을 이용해서 실제 유체를 해석할 수 있는 방정식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실제 태풍과 같은 기상 해석을 할 때 이 개념을 적용해서 해석하고 있어요. 재료역학에서는 유한요소 해석 정도에 가까운 해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이 식 자체를 모두 이해하기란 좀 어려우실 것 같고요. 대신 이 나비에스토크스 방정식은 유체에 작용하는 힘과 운동량의 변화를 방정식으로 표현한 식이구나, 요 정도로 알고 가져가시고, 실제 출제되는 문제 유형은 다 정해져 있으니까 기출문제를 풀이할 때 다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상사법칙입니다. 상사법칙 단원에서는 일단 차원 해석을 간단하게 하실 줄 아셔야 하는데, 모든 항의 단위를 다 아시면 제일 좋겠지만 저도 사실 잘 모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찰계수에 대한 단위를 모른다고 가정해보면 마찰계수가 들어있는 어떤 식을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레이놀즈를 이용한다고 해보면은, 레이놀즈는 무차원수고 밀도, 속도, 지름은 단위를 쉽게 알고 있으니까 이 식들을 단위로 정리하다 보면은 마찰계수 단위를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부분 이해되시나요? 이게 나중에 은근히 많이 도움될 때가 있을 거예요. 다음은 버킹함 무차원수 정리입니다. 주어진 항들을 이용해서 몇 개의 무차원수를 만들 수 있는지를 식으로 정리한 건데요. 무차원의 개수 파이는 물리량의 수 n 마이너스 기본 차원수 m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무차원수인데요. 단순히 무차원수가 올바르게 엮여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암기 팁들을 이용해 가지고요, 훨씬 더 쉽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이놀즈는 매점 해서 점성력과 관련된 식이고요. 프루드는 프루드 중학교 해서 중력과 관련된 식이다, 뭐 이런 느낌으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상사법칙인데요. 원형 상태가 부피가 너무 커가지고 해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와 유사한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해석해보는 방법입니다. 문제에서는 크게 레이놀즈 수를 이용한 상사법칙과 프루드 수를 이용한 상사법칙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처음에는 어떤 식을 써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를 잘 몰라가지고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표면이라는 개념을 이용하면 좀 쉽게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자유표면이란 액체가 기체에 접하고 있는 표면을 얘기하는데, 이 자유표면을 포함하는 해석을 한다면 프루드 수를 이용해서 해석해 주셔야 됩니다. 수평면에 떠있는 선박 이 부분을 해석한다든지,
아니면 개수로를 해석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레이놀즈 수는 자유표면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완전히 잠겨있는 잠수함이나 관유동 등과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거죠. 자, 어떤가요? 유체역학 좀 이해되셨나요? 유체역학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은 단원이더라도 유형들이 조금 독립적인 느낌이 있기 때문에 하나도 안 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써내려가는 거는 처음에는 좀 어려우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유체역학은 처음 개념과 성질을 배웠고 점성을 고려하지 않는 이상유체에 대한 부분과 점성을 고려하는 실제유체 그리고 상사법칙 이렇게 큰 4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살을 붙여 나가시다 보면은 금방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집중 강의 영상 따로 있으니까 그것도 틀어 놓으시면서 같은 템포로 계속 연습해 주세요. 자, 이번 주는 이렇게 유체역학까지 해서 마무리하고요. 다들 연말, 신년이고 하니까 잠깐 휴식을 가지셨다가 저는 월요일에 다시 기계재료 개념 정리 부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영상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